안녕하세요. 김광훈 노무사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알자 제17회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차 강의의 주제는 통상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164페이지에서 이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한번 판단해 보시죠. 현행 법령에서의 통상임금의 정의,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대법원 판결에서의 이 통상임금에 관한 그 정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재미있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6회차 강의에서 배우셨던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 자체에 있었는데, 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있지 않고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6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거기 보시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내린 것을 하나 보십시다. 거기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날 같은 날 두 가지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요. 1번 판례에서 정의를 한번 보시죠. 거기 1번에서 보시면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13년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판결로서 확실하게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나오는 그 개념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보십시오. 그 시행령 6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그 네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소정근로, 정기적, 일률적, 이 말 다 똑같이 들어있죠? 여기 판례에서는 고정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고정적이라는 말이 나중에 판례에 더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사전 확정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미리 정한이라는 뜻입니다. 고정적의 의미가. 미리 정했다. 그게 우리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급하기로 정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2013년 12월 이 대법원 판례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통상임금의 정의를 판례로서 확립해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통상임금의 정의를 뭘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보시다시피 그 고정적이라는 개념, 의미가 뭐냐, 이거는 사전 확정이 되어야 된다. 즉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고 추가 조건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설명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한 것 뿐이지 사실은 별로 특별한 의견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나 또 우리 대법원 판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나 통상임금의 정의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먼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이 소정근로는 항상 뭐라고 했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든가 휴일근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 가산수당, 이런 것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는 임금, 금품, 그리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미리 정해진 바에 따라 그렇게 지급될 때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이제 165페이지부터 제가 그 판례의 기준, 그 법에 나온 기준을 다시 한번 소제목으로 정리했죠. 첫 번째, 소정근로의 대가.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연장근로의 대가는 그것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 가지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냐 하는 게 이제 큰 논란이 되었던 게 2013년 상황이었고, 저도 그랬고, 대법관 한 분도 이 정기성이 없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랬는데,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그것이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해진 주기마다 꼭꼭 지급하면 그것은 정기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논리로서 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정기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가
그 18회차 강의에서 배우시겠지만 그 임금 지급 원칙 중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되는 게 그게 통상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지급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벌써 이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정기성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우리 대법원 그 판례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그 점에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률성으로 또 통상임금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면 일률적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모두는 아니지만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기준을 갖춘 이런 근로자들에게 만약 지급한다면 그 경우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그 일률적인 그 자격이나 기준 이거는 좀 고정적인 자격이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면 통상임금의 징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이게 우리 대법원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던 그런 개념인데요. 고정성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시행령에서는 지급하기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걸 말했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고정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전 확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추가 조건의 성취가 없이도 그것은 언제든지 근로만 제공하기만 하면 반드시 당연히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최소한의 임금 이것을 고정성 있는 사전 확정적인 이런 임금이라고 보고 거기가 통상임금의 하나의 그 특징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조건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가장 그 두드러진 예가 뭐였습니까? 말하자면 만근일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월 20일을 만근하면 그 만근수당을 뭐 30만 원 지급하겠다. 제법 액수가 두둑합니다. 그래서 이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조건 자체가 만근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근로자가 미리 만근할지 안 할지는 그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조건이 성취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그런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면 이 만근수당이라고 하는 그 만근을 조건으로 해서 지급하는 수당 그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대법원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 그때 이 추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는가 하면 상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던 수당들 예컨대 학예휴가비라든가 명절 선물비라든가 그 김장지원비라든가 또 체력단련비라든가 하는 이런 각종의 수당들 이건 지금 다 복리후생적 수당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를 졸지에 임금으로 봐버리는 바람에 그게 결국은 통상임금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푼 아주 절묘한 수가 뭐였습니까? 그런 수당들의 대부분 그리고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 이게 붙어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은 그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사전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줄지 안 줄지가 결정되는 고정성이 없는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임금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기상여금이라는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사용자로서는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다행히라고 할까요? 뭐 이 복리후생 쪽의 일부하고 또 상여금 중에서도 만약에 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 요건 이것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주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경우의 판례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미 1983년에 우리 대법원이 내린 판례인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무한 기간만큼의 상여금은 월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가 1983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기상여금은 그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보장이 되고 있다. 지금을 현재 재직 요건은 전액을 주는 것이지만 지금을 현재 재직을 안 해도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근무한 부분만큼은 일단은 지급해 줘야 된다는 거니까 최소한이 보장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그 2013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 2013년 그 기준은 완전히 헷갈리는 겁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물론 강력하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했고,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 요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 요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판례도 나와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결 방법은 법률로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67페이지에 보시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사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그 대법원 판례들, 사건 번호들이 전부가 정리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강의에서 뭐 전부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번호들을 제가 정리해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회사의 어떤 수당이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거하고 맞는가 틀리는가, 이걸 좀 비교를 해보시려면 이 판례들을 전부 다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대법원 판례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무료로 그 대법원 판례 3,800건을 검색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셨던 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법원 노동 판례 3,800건 무료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2022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1963년부터의 대법원 판례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건 번호를 보시고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런 판례들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죠. 15회차 임금에 관해서 강의를 드릴 때 어떤 회사의 임금에 대해서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그 명칭만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규정을 보고 그 임금이 어떤 요건으로 지급되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우리 대법원 판례하고 그 비슷한 것들을 다 비교해서 이것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평균 임금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오늘 배우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일일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노무사한테 부탁하면 뭐 조금 더 품을 들고 하실 수 있지만 비용은 들어가겠죠. 만약 비용 쓰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담당자들께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이 사건 번호들을 잘 보시고 판례 번호들을 잘 보시고 이런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서 판결을 확인해 보신다면 그런 점들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쟁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수당이나 특히 정기수당요금 같은 것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시 계산해서 수당을 더 청구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더 청구하는 이러한 추가 청구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대법원에서 사건이 된 건 전부 그겁니다. 추가 청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추가 청구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주 여기서 절묘한 수를 냈다고 할까요? 그 추가 청구가 일단은 인정하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그 통상임금 베이스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리를 그대로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추가 청구하는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이것이 졸지에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노사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전에는 안 받겠다고 합의까지 해놓고는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받겠다, 추가 청구를 한다 이러면 이거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의칙에 위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기준을 내세워 가지고 이 신의칙 판단에 의해서 추가 청구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18일 판례에서 이 신의칙을 언급했을 때 다들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도 있구나 해서 놀랐는데, 아이고 뭐 그 뒤에 뭡니까, 대기업들,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전부 그 노조 있는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 추가 청구를 하면서 결국 사측이 방어하는 논리로서 신의칙 위반이라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아주 굵직한 몇 개의 사건들이 신의칙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아주 큰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얼마간은 이 신의칙이 인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청구를 기각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권 이후에 들어오면서 대법관의 구성이 조금 바뀌면서 여기 약간의 흐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못 받은 임금을 근로자가 요구하는 거를 갖다가 그 경영위험 부담을 갖다가 근로자한테 넘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신의칙 위반에 대한 인정이 조금은 적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판례, 그 경영 자체가 아주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대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죠. 예를 들면은 제 기억으로 그 GM 자동차라든가 아시아나항공, 또 쌍용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또 금호타이어, 이렇게 경영상 자체가 어렵다고 언론까지 보도됐던 이런 기업들에서는 그 신의칙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들이 추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업들, 대기업들, 기아차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기업 규모가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추가 청구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는 판단으로 신의칙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판례들이 있었죠. 또 특이한 거는 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으로 이 공공부문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칙이라는 그런 절묘한 이론을 갖다가 대법원에서 내놓긴 했지만 사실은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매번 판결을 통해서 그런 추가 청구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입법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요건 4가지 배우셨죠?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정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전 확정적, 즉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이 4가지 요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은 알고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일치하는 그러한 판결이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 의해서 정기상여금이나 어떤 일부 수당들이 새롭게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걸 가지고 다른 수당을 청구하거나 특히 퇴직금을 청구하게 될 때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히 퇴직금 같은 경우는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액수가 아주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이 올라감으로 해서 평균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평균임금이 올라감으로 해서 결국 퇴직금도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 청구한 액수가 기업의 경영에 상당히 위태롭게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아주 어려움을 주게 된다면 이 경우 그것을 근로자가 추가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그동안 대법원 판례의 견해였고,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약간씩 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임금과 관련된 마지막 중요한 문제가 170페이지에 나오죠. 통상임금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16회차 강의에서 배웠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즉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통상임금의 역할은 뭐죠? 가산수당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산수당은 뭐 있습니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죠. 그러면 그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는 시간당 얼마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니까 이 통상임금이 바로 그런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베이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단위로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시간급 통상임금이죠.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규정 내용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이거 아마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메뉴가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법적 시행령 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급 금액으로 정했다면 그게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시간급 금액,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급 금액으로 통상임금 정했다면 이때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1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보통 8시간일 겁니다. 8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데 보통은 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급 금액을 8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것을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하라 그러면 8만 원 나누기 8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 원이 바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주급 뭐죠? 일주일마다 임금을 주는 이런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의하실 점은 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안 되어 있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예. 위에 1호, 2호는 좀 2호에서는 특히 그게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3호에 와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라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어가지고 저도 지금 여기서 깜빡 실수를 했는데 그 가로 안에 그 개념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란 뭐죠?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아, 이거 어렵네요. 자,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몇 시간입니까? 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되겠죠. 주 40시간.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이게 뭐예요? 주휴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유급으로 처리되는 그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이죠. 그 8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산한 시간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보통의 경우 48시간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건 통상임금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뭐였죠?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했죠. 소정근로의 대가. 그러면 여기 주휴일 수당은 소정근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그 주휴일 수당 받는 이거를 그냥 통상임금 계산하는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이 시행령,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그만큼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법령이나 그 대법원 판례도 엄격하게 자기네들이 내린 정의에 딱 따라가지를 않는 아주 좀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통상임금이라는 건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그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그런 주휴수당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이래서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당연히 그때는 그 주휴수당은 빼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이렇게 하면은 그 주급의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한 방법도 나올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법령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임금 현실의 한 모습이라는 거 이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월급으로 갑니다. 우리 이제 월급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월급 받는 근로자들의 그 시간급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합니까? 조금은 이제 수월해졌는데 4호 보시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 아니죠. 거기 또 소정근로시간수를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뭐냐 이거를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또 설명해 놨습니다.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라는 건 금방 배우셨죠? 48시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365일을 7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7분의 365. 그것을 다시 12로 즉 12개월로 나누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이 공식이 171페이지 아래쪽에 그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48 곱하기 7분의 365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 209시간이 뭐라고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라는 법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어렵긴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단 의미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일반적인 경우에 48, 그 다음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일반적인 경우에 209. 자, 이 경우에 주휴수당으로 지급되게 되는 그 주휴일의 시간을 8시간으로 의제해서 이것을 근로시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위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그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 수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주휴 부분을 넣는 것 자체가 그 통상임금의 정의로서의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이 원칙에는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인데 뭐 이걸 우리 대법원 판례까지 인정을 해버린 판이니까 뭐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노무사 수험생들 이 개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꾹꾹 그냥 암기하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저희 시험 때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현재 우리 실무에서 항상 적용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무를 하시는 분들 이 부분 이미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실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적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도록 업무를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회차 강의 통상임금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8회차 강의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휴업수당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회차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